안녕하십니까. 가업승계 전문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가지급금 오늘 얘기할 건데 가지급금 10억도 좋습니다. 30억도 좋습니다. 50억도 좋습니다. 저희가 가지급금을 매달 한 3건, 4건 정도 정리하고 있죠. 제가 오늘 그 가지급금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한 몇 달 전에 영상을 몇 개 만든 게 있습니다. 가지급금 관련해서 그걸 한번 참고로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 또 지금은 시간이 좀 흘러서 가지급금 관련해서 영상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일단 우리 그 가지급금이 10억이 있다. 자, 이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시죠. 우리 회사에 가지급금이 10억이 있으면 어떻든 간에 이거는 이제 대표님이 가져간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은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됩니다. 이 인정이자 4.6%. 예, 그래서 매년 4,600만 원의 이자를 대표님이 내셔야 되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자를 내지 않고 이제 가지급금에다 또 이자를 더하죠. 매년 이렇게 더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가지급금이 점점 늘어나죠. 제가 그 세무조사를 맞아봐서 아는데 이 인정이자 이거는 대표님이 돈이 없더라도 12월 31일 날 법인에서 돈을 빼던 아니면 뭐 개인이 돈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법인에다가 납부하고 1월 1일 날 이제 빼가는 한이 있어도 이제 그렇게 하셔야지만 세무조사 나와서도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일단 지금은 이제 세무조사 나오면 인정이자 않는 것들 5년치 계산해서 상여로 때리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12월 30일 날 하루만이라도 가지급금을 적어도 인정이자에 대한 부분만큼은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차입금 이자에 대한 이제 손금 불산입.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대출을 받죠. 대출을 한 10억 받았는데 가지급금이 10억이 있다. 자, 이거는 이 가지급금은 업무 무관 자산입니다. 그래서 15억 중에 10억은 가지급금이니까 이 이자에 대한 비용 처리를 안 해줍니다. 다시 얘기해서 5억만 비용 처리를 해주고 10억에 대한 이자는 비용 처리를 못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대표님께서 이제 4,6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법인세가 늘어나겠죠. 자, 이 4,600만 원은 법인의 이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인세가 또 증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청산시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이 가지급금은 대표님의 이제 상여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청산하고 싶어도 가지급금 때문에 이제 청산을 못하는 대표님도 꽤 있습니다. 제가 실사례로 한 30억 정도 이제 가지급금이 있어서 저희랑 이제 상담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한 6억 정도는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대표님께서 6억이 준비되면 이제 저희한테 찾아오시겠다. 이제 그렇게 한 경우도 있죠. 자, 다음에는 이런 가지급금에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싶죠. 이때 과도한 세금이 발생될 수 있죠. 예. 자,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이런 이제 준조세가 따라 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세무조사의 위험성이 있죠.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과세관청에서는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이런 항목도 보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형사적인 문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배임이나 횡령. 우리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대기업 임원이 뭐 배임이다, 횡령이다 이렇게 돼서 이제 구속되는 사례가 있죠. 물론 이제 그분들은 금액이 이제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제 구속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게 이제 안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급금은 정리를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가지급금이 이제 10억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뭐 내 재산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싶은 대표님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 이제 급여를 좀 올릴까? 아니면 배당을 좀 받을까? 뭐 퇴직 시 좀 정리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내가 연봉이 1억 2천이고, 그리고 추가로 한 10억 정도, 10억 정도 회사에서 인출했을 때, 과연 세금을 어느 정도 내고, 내가 실제 얼마를 수령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법인에서 이제 10억을 인출하는 거죠. 자, 내가 이제 급여나 상여로 인출했다. 10억의 추가 소득을 인출했다. 그러면 세율은 42.8% 세금 내고 5억 7천 정도 이렇게 수령할 수 있죠. 10억 정리 못하죠. 그래서 올해 이 정도 하고 뭐 내년에도 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배당이죠. 배당으로 한 10억 정도 받으면 한 6억 2,300 정도 수령하고 세금은 37.7% 이렇게 냅니다. 만일 퇴직 시에 내가 퇴직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겠다. 그러면 이제 세율은 16.1%. 뭐 자기 주식으로 정리하겠다. 그러면 보통 한 25% 내외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허, 영어권, 상표권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한 17%의 세금을 내고 8억 2,500 정도 수령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익 소각이죠. 이익 소각으로 한 10억 정도 회사에서 인출하면 6.8%, 9억 3,200 정도 이제 수령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죠. 나는 1억 2천 급여를 받고 있는데, 뭐 급여나 상여로 나만 10억 정도 회사에서 인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이런 생각 하죠. 예. 우리 김이사는 내가 지금 한 1억 정도 주고 있는데, 나만 11억 가져간다? 이거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뭐 정관에 임원에 대한 보수 계약이나 뭐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서류를 좀 꾸며서 좀 대비를 하겠죠. 예. 이런 것들이 좀 필수죠. 그렇다고 이게 다 인정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하죠. 아, 그러면 내가 이걸 급여로 가져가서 부인당하면 이게 이제 법인세를 또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배당한 재원으로 가지급금을 좀 정리할까? 이제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주가 나 혼자면 괜찮은데 뭐 김이사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주주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만 배당을 받을 수가 없죠. 자, 이래서 뭐 김이사한테 배당을 좀 받게 한 다음에 좀 돌려받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퇴직이죠. 사실 뭐 퇴직소득세가 저렴하지만 지금 당장 퇴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주식이죠. 우리가 이제 가업 승계할 때 가지급금이나 자기 주식은 사업무관 자산이죠.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을 하다가 자녀한테 물려줄 때 그때 가업 승계에 걸림돌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무형자산이죠. 내가 뭐 그 특허를 좀 하나 만들어서 뭐 영어권을 좀 만들어서 상표권을 좀 만들어서 무형자산으로 좀 정리해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2년 전, 3년 전에 부산하고 울산 쪽에서
이 방법으로 좀 정리를 하다가 이제 문제가 돼서 과세된 사례가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무리해서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특허를 오늘 만들고 오늘 당장 법인에다 팔아서 가지급금을 정리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특허를 좀 만들었으면 좀 사용료도 좀 받고 한 3, 4년 있다가 그때 뭐 양도를 하던 뭐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 거지. 당연히 세무조사 나와서 오늘 만든 특허를 법인에다 팔았다, 네,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익 소각이죠. 이것도 쉬운 건 아니죠. 또 이제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또 증여한 다음에 또 1년이란 이제 절대적인 시간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이 이익 소각은 또 그 증여 자체를 부인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류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행위를 좀 해놔야 되겠죠. 사실 뭐 어떻든 간에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회사에 가지급금이 생겼으면 첫 번째 할 거는 원인 분석부터 해야 됩니다. 왜 생겼는지, 이게 무슨 문제로 인해서 생겼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다음부터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죠. 그만큼 이 원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이렇죠. 우리 그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이 거래처 리베이트, 제약 도매상을 하고 있는데 뭐 리베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인건비입니다. 우리 그 직원 중에서 뭐 신용 불량자라든지 아니면 이 외국인 노동자인데 불법 체류자라든지, 사실 안산이나 이쪽 가면은 불법 체류자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람을 못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가지급금이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흔한 예인데, 우리 이제 기장하시는 세무사분들이 이게 직접 하지 않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하죠. 그래서 기장의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 이런 거죠. 제가 대표님을 만났는데, 아니, 가지급금이 5억이 생겼는데 나는 이게 왜 생겼는지 모르겠다, 이런 대표님도 많습니다, 사실. 예. 그리고 또 실제 내가 가져갈 수도 있죠. 이런 원인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는 게 실질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원인 분석을 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대처하는 거죠. 네, 어떻게 대처해야 실질적으로 세 부담을 이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 보시죠. 일단 이제 거래처 리베이트를 줬다. 네, 그러면 대표님이 꼭 줘야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대표님이 꼭 줘야 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제 뭐 김이사, 우리 회사의 박 부장, 예, 이런 사람한테 주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든 간에 소득이 높은 대표님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보단 다른 임원을 통해서 정리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세금이 줄어들죠. 우리가 가지금 항목에 다 대표님으로 잡혀 있다, 그러면 좀 실제 준 사람한테 그걸 다시 이렇게 수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정리하면 아무래도 세금이 이제 줄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인건비, 예, 불법 체류자나 신용불량자들, 예, 이런 경우는 증빙불비 가산세를 좀 내더라도 이게 사실 뭐 가산세 이렇게 많지가 않죠.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장 세무사가 좀 오류를 범했다. 예, 우리 세무사 사무실에서 오류를 범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수정해야 되겠죠. 제가 가지급금 때문에 그 원장을 다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세무조정계산서하고 그 원장을 다 받아서 통장하고 이렇게 맞춘 적이 있죠. 예, 그때 꽤 많은 금액을 찾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기장의 특성상 이거를 세세하게 다
우리 회사에서 그 영수증 준 것들을 뭐 대부분 다 잘 하시지만 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꼼꼼히 대표님께서 항상 챙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실제 수령한 경우도 있겠죠. 자, 이 원인 분석이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급금을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지급금을 이제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방법을 찾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급여나 상여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익 소각 하죠. 예. 그 다음에 무형자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기 주식도 하죠. 예. 우리가 이런 전략들을 좀 섞어서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하면 이것들도 다 좋은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환 우선주 전략도 우리가 쓰죠. 그리고 이제 관계 회사에 뭐 이걸 내 주식을 판다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영업권이라든지 이런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면 해결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제 종류 주식을 활용해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외에 또 다른 이제 좋은 방법들을 저희가 찾겠죠. 저희 가지급금 뭐 10억도 좋습니다. 또 30억도 좋습니다. 또 50억도 좋습니다. 저희가 매달 3, 4개 회사의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